네, 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풀이 제 76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이 76회 합격률이 45.6%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또는 그 전을 봐도 역대 합격률 3위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때가 48.05%였고 보통 30%대인데 가장 어려울 때 71회 같은 경우는 27%였습니다. 이런 시험을 피하는 것도 행운이라고 봐요. 자, 어쨌거나 45%인데 난이도가 뭐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어느 정도 쉬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구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매출원가부터 쭉 해서 이자 비용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자 여기 매출원가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매출총이익에서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영업이익을 구하는데 관련된 위에 매출액부터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해당되는 항목들만 더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도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만 찾아서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상품 매출원가는 아까 위에 있었죠. 요거 더할 거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안 되고요.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당연히 더할 거고요. 접대비 더할 겁니다. 물론 세무회계에서는 접대비는 불공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는 안 되지만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안 되고 자 이제 헷갈리는 게 요겁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외상매출금 받을 놈이 못 받게 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자 35만 원인데 요게 이제 함정으로 넣은 것 같은데 자 요럴 때 제가 요령 가르쳐 드렸죠. 시험 볼 때 이론 시험 볼 때도 계정과목비 적요 등록 프로그램 실행을 해서 그걸 켜놓으세요. 켜놓은 상태에서 자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그다음 매출채권 처분까지만 입력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956번 영업의 비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웃이라는 뜻이죠. 자, 요 세 개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런 요령만 알고 있으면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저먹기로 이제 굳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거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찾아보세요. 거래냐 아니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자, 대금 받았으니까 자산 증가되고요. 이거 비용이 발생하겠죠. 또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자산 소멸됐으니까 기부금,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죠. 직원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요즘 뭐 말 많은 노쇼인가? 예약해놓고 안 나타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돈 회계로 보면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나 수익 비용이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나라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기말 그러니까 12월 31일이죠 보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시 올바른 손익은 얼마인가? 자 출제위원이 좀 장난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도깨비 주식회사. 자 우리가 취득한 금액 요거하고 현재 공정가액 12월 31일 시가 비교해 보면 알겠죠. 자 두 개 합치면 12만 원인데 지금 기말 공정가액은 두 개 합치면 11만 5천 원. 자, 우리가 주식을 사놨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떨어졌습니다. 5천 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천 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아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다음 가, 나의 거래를, 가하고 나가 여기 있습니다. 분개할 때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 자, 일반적 상거래 외 거래에서 외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 차변에 가 계정을 사용한다. 자, 일반적 상거래 외입니다. 그러면 외상이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죠. 근데 채권에 대해서니까 채권은 미수금이 되겠죠. 만약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고 상거래 외라 그랬으니까 미수금, 채무면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거 먼저 지급한 거죠. 계약금이죠. 일종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는 미수금, 나는 선급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자본잉여금, 주식 거래에 의해서 회사에서 이익을 본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가, 나, 다는 다 주식 관련입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싸게 팔았다는 소리예요.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이 인기가 좋아서. 뭐 어디 삼성전자 되나 봐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자, 요거 자본잉여금이 맞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처분할 때 자기 주식을 그 회사에서 여유자금으로 사들였다가 요거를 더 비싸게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해서 요것도 자본잉여금 항목이 됩니다.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요거하고 반대죠. 요거는 주식을 우리 회사는 인기가 없어서 주식을 싸게 발행한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개정광 적용 등록에서 자본잉여금을 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감자 차익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2개. 가하고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보면 자본 조정 항목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1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 요거 이익준비금이라 그럽니다. 자, 현금 배당액의 매기 10% 이상을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익잉여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하고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요것도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설명으로 틀린 것,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재무상태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업이 경영성과, 이거 이상하죠? 일정 기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경영성과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성금으로 구분한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이건 현금으로 처리하죠. 우리 계정 과목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화대용증권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우표는요, 이거 세무사회 정답 발표할 때 보면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는 소모품비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걸 통신비로 기록해도 됩니다. 왜? 요즘은 사실 우편은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옛날에 많이 썼지만. 근데 이제 우편 발송을 좀 많이 하는 회사. 물론 어느 정도 되면 요금 별납을 해서 다 처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우표를 끝까지 쓰겠다. 그러면 통신비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고요. 자, 약간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니까 1번 우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요게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보면 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마포이 제7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총평균법입니다. 의한 기말 재고자산 계산 시 단가로 오른 것. 자, 총평균법은 기중에는 상품 재고장이 인도란과 잔액란에 수량만을 기재하고 금액을 기재 안 합니다. 앞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마다 가격을 다 정하는데 단가를. 자, 단가를 적지 않고 수량만 기록했다가 기말에 장부 마감 시 인수란에서 총 매입 금액을 총 매입 수량으로 나누어 총 평균 단가를 구하여 이를 기간 중이 상품이 인도 단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1월 1일 기초재고액 10개 단가 100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00원어치 재고자산이 지난달에 이번 달로 작년에 12월 30일에서 이번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초재고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매입이 두 번 있어요. 1월과 10월. 30개, 10개. 요거 30개 120원씩 매입해서 단가가 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600원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매입이 10개 110원씩 하니까 1,100원어치 매입했습니다. 자, 총평균 단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전기에 넘어온 거에다가 올해 두 번 매입한 거 전부 다 더하면 50개가 되죠. 자, 50개인데 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전부 다 더해요. 전부 다 더하면 합계 금액이 5,700원입니다. 자, 요 세 개에 대한 금액 5,700원을 전체 수량, 1년 동안 수량 나누기 50개 하면 자, 평균 1년치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114원. 요거를 가지고 매출하는 단가로 나중에 여기 다 일괄 기록을 하는 방식이 총평균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판매 단가예요. 요거는 여기서는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재고장 나중에 보면 이 단가들은 없습니다. 실제 기록을 안 해요.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기말 상품 재고액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딱 한 번만 기록하고 끝내버리는 방법이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계산 시 단가로 오른 것, 기말 재고자산이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자, 20개 팔았죠. 팔았으면 50개에서 20개 팔았으면 30개가 남아 있습니다. 30개 곱하기 114원. 아, 여기다 30개 곱하면 되겠네. 자, 이러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아니고 기말 재고자산 단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14원. 예, 3번이 나왔네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요거 곱하기 한 금액,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단가를 찾으라 그런 거니까 114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9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 지시서 넘버 2, 2번 제품 만드는 공장입니다. 직접 재료비 요거는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제조간접비 100만 원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직접 재료비, 여기는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총 원가에서 이 공장의 전체 제조간접비는 15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2번 제품은 지금 몰라요, X. 근데 얘 100만 원은 직접 재료비는 전체 재료비, 여기 2번 제조시설 재료비고, 제조간접비는 2번 제조시설은 100만 원이고 전체 제조간접비는 300만 원. 그러면 제조간접비, 아까 얘는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직접 재료비에서 요 X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얘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분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금액 잘 보세요. 이거 300만 원. 얘는 100만 원이에요. 몇 퍼센트 준 거죠? 나누기 3 했다는 소리예요. 자, 3분의 2일 금액. 100만 원, 얘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기준은 여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얘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배분했다 그랬으니까.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150만 원 나누기 3 해봐요. 여기 X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제조 지시서 2번 제품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 총 150만 원인데 2번 제품이 50만 원이니까 3분의 1이에요. 그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거꾸로 이제 역산을 하면. 우리는 그걸 반대로 찾아낸 거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50만 원, 직접 재료비 2번, 제조시서 2번은 50만 원이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손. 공손이라는 게 뭐예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정리하면 공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정상 공손은 아무리 조심해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밥 만들다 보면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제조 원가에 나중에 더해 줍니다. 이런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데 비정상 공손은 이거는 조심하면 안 생길 건데 예기치 않았던 불량품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직원 혼쭐 나고, 자, 이렇게 한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봅시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거. 가구점에서 하는데 불량품이 뭐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뭐 살짝 기스가 난다든가. 정상 및 비정상 공소품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정상 공소품은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정상 공소는 제조 원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공성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공성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를 한다. 조업도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재료비를, 주요 재료비를 뺀 나머지 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는 가공비 맞습니다. 가공비, 가공원가. 그 다음에 조업도에 따라 변동비, 고정비 앞에 교재에 보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성 여부에 따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도 구분하지만
기회비용이라든가 매몰 원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회비용이란 특정 행위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가치 평균액을 말한다. 헷갈리죠? 아주 교묘하게 이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요게 틀린 건데요. 뭐가 틀린 거냐면 자, 이쪽으로 보세요. 교재 223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그림 하나 있죠. 자, 여기다가 짜장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녁에 먹고 싶어요. 주로 많이 먹는 거. 짜장면, 피자, 통큰 치킨. 하나를 골라요. 먹고 싶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다 먹고 싶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자, 내가 피자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걸 먹고 싶으면 두 번째 먹고 싶은 게 보니까 얘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그러면 기회비용이다 하는 건 뭐냐면 피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포기는 짜장면과 치킨을 포기해야죠. 근데 아까 먹고 싶은 순위는 치킨이 2위였어요. 그러면 내가 피자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짜장면과 치킨 중에서 얘가 더 땡기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두 번째 거, 치킨이라는 말이죠.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린터기를 살 거야. 아니면 에어컨을 사는데 천정형을 할 거냐, 벽걸이형을 할 거냐, LG 거 하냐, 뭐 어디 거 하냐, 캐리어 하냐. 자,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두 번째 거는 아쉽지만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치킨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들이 경제적 효익 중 가장 큰 것. 치킨 땡기는데 요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 짜장면 세 번째니까. 자,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가장 뭐예요? 비용이 큰 것. 그래서 자, 포기해야 하는 것 중 경제 효익 중 가장 큰 것. 근데 같이 평균에 짜장면과 치킨을 평균을 해버린다는 거는 자, 기회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출제를 한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차라리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찾도록 하고 계산 문제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낸다든가 하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출제위원들도 이게 시험 문제가 10년, 20년 넘어가니까 참 출제하는 거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좀 머리는 아팠습니다. 한 문제 출제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으니까. 자, 12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제품을 생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단계에 투입되며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00% 투입됐다는 겁니다. 환산량이 없어요.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된다. 진척도에 따라. 그러면 기말제공품의 완성도 40%면 40%만 환산하면 되겠죠. 다음 자료에서 자, 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보다는 평균법이 좀 쉽죠. 왜? 월초제공품 환산량을 안 빼니까.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단기 완성품 환산량 얼마인가. 자, 두 개 다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료비, 가공비 구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재료비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재료비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자, 완성품 수량 곱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이죠. 제공품 엄밀히 말하면 월말 제공품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문제는 월말 제공품 수량을 알아야 돼요. 완성품 수량은 있습니다. 여기 3만 개.
근데 월말 제공품 수량을 알아야 이게 완성도를 곱할 건데 수량이 안 나왔어요. 그럼 힌트가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 기초제공품 5,000개입니다. 단기 착수량 35,000개. 그러면 두 개 더하면 4만 개죠. 하나도 월말 제공품 없이 다 완성시킨다면 완성품 수량은 4만 개 될 거예요. 근데 완성품 수량이 몇 개예요? 3만 개. 그러면 마이너스 3만 개 미완성된 거는 10,000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만 개만 완성이 된 거죠. 다 완성하면 4만 개인데. 자, 그래서 월말 제공품이 10,000개예요. 그러면 요거 10,000개 월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근데 재료비는 지금 우리가 재료비를 구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뭐라 그랬어요? 공정 초기에 투입됐다 그랬죠. 100%라는 소리예요. 그럼 10,000개죠. 두 개 합치면 재료비는 4만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자, 월말 제공품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이건 그대로예요. 자, 완성품 수량 3만 개. 이거 왜 곱하게 돼 있어? 플러스죠.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죠. 자, 가공 월말 제공품 수량이 아까 요거 10,000개니까 10,000개 곱하기, 자, 가공비는 진척도 완성도가 40%입니다. 0.4. 그러면 자, 4,000개죠. 그러면 3만 개, 4,000개 더하면 가공비는 34,000개. 자, 그러면 정답은 재료비는 4만 개, 가공비는 34,000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 자,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면 자, 간이 과세자 또는 일반 사업자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냥 말 그대로 법인 사업자 그대로 가야 돼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서점에서 책을 사보면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 없어요. 서로가 주고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언뜻 보면 답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 금액만 지금 머릿속에 있으니까 4,800만 원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초등학교 수학 문제처럼 함정을 파놨습니다. 이하냐 미만이냐 요게 미만 또는 미달 4,800만 원에서 단 1원 차이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된다 안 된다 지금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를 이렇게 가서 보면 간이과세의 범위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용액의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 이거 부가가치세 합계액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까지 다 합친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달, 미만. 이하는 4,800만 원까지예요. 근데 이 미달입니다. 4,800만 원이 단 1원이라도 안 돼야 돼요. 4,799만 9,999원까지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시험 문제 출제가 그 전에 문제 보면 뭐 3,600만 원, 5,000만 원, 뭐 5,200만 원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해야지 이하하고 미만 가지고 이거 출제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시험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치사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이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쓴다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나머지 금액만 세금을 낸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적게 내거나 또는 환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다 공제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25페이지에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낸다. 너네가 회사 장부에는 적어도 돼. 대표적인 게 바로 접대비입니다. 회사에서 세금 적게 내려고 거래처에 접대 많이 해버리면 세금 적게 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인정을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 여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안 돼.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당기순이익 계산하는데 근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장님이 집에 개인적으로 쓸 거, 사장님 개인 자가용에 대한 기름 넣은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이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업종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학원에 사용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차량들. 이거는 정상적인 그 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에 들어간 유지비, 기름값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운전학원, 렌트카, 뭐 버스 회사 이런 거 빼고 택시 회사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차는 전부 다 그 차에 들어간 비용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 업무용 차량들은 다 매입세액 불공제가 안 돼요. 그럼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 또 CC로 간다? 화물차는 뭐 몇천 cc가 되게요? 화물차 이거는 인정해 줍니다.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주유소에서 보면 그 기름 탱크 롤이 싣고 다니는 차들 이런 거 다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어쩔 수 없이 뭐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면 봉고차 같은 거 있죠. 9인승 이상 이런 것들 9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뭐 지게차 같은 거 그거 뭐 도로에 끌고 나올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KT라든가 회사에서 보면 경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 이런 거 빼고 접대비 당연히 안 되고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회사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을 때 도서 같은 거 요거 매입세액 공제 안 되고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닌 공제가 되는 거 하나 찾으라 이 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그럼 세 개는 아까 있던 겁니다. 접대비 안 됐죠. 면세사업 관련 안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 이런 것들 안 돼요. 근데 화물차 구입 관련은 됩니다. 화물차를 자가용으로 끌고 다닐 사람은 없으니까 뭐 굳이 하겠다 그러면 8톤 트럭 하나 사서 그냥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세요. 아마 집에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적으면 그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교재 31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칼라판으로 만들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라인 쳐놨습니다. 요거 이 직접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기억이 오래 가니까 발행하는 사람, 공급자는요,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반드시 받아가는 사람, 공급받는 자 요거 두 개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로 일단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발행하는 사람은 상호, 대표자 얘네는 없어도 돼요. 공급받는 사람은 요게 중요한 거니까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짜 요거 가지고
가산세가 물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산세가 뭐 1000분의 5니 100분의 1이니 세금 얼마 부가세. 요게 요 필수 사항들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 좋은 게 요거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나머지 규격, 수량, 당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생명선서 여기 입력하면 이게 다 나오니까요. 자, 뭐 여기 외상이냐 어음이냐 요건 뜰려도 뭐라고 안 합니다. 주소 같은 거 뜰려도 뭐라 안 하고요. 업태 종목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답이 어느 걸까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요거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요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 대체적으로 한두 개 빼놓고는 뭐 4,800만 원 미만이니 미달이니 요거 가지고 요거 빼놓고는 뭐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도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감독권 확인번호 83번인데 자, 요거 설치하시고 그다음 이어서 실무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